자, 생명과학원 5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요. 생태계 해석의 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제 좀 많이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큰 관점에서 우리가 생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첫 시간에 배우는 이 그 여러 내용들이요,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전반적인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같은 종의 생물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개체군들이 같은 지역에서 모여 생활하는 것을 군집이라고 했고, 근데 이 군집, 그러니까 같은 종의 생물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인 개체군들이 같은 지역에서 모여 생활하는 이런 군집, 이런 생물 집단들이 주변에 다른 생물이나 햇빛, 공기 같은 환경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전체를 생태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생물적인 생물 집단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리고 생물 집단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 이런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란 얘기죠.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까지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며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네, 해당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요.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개체군, 군집, 환경요인, 생태계,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요, 우리가 아까 말한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생태계는요, 환경과 그다음에 뭐 생물 집단 있죠. 이게 생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생물 집단은 뭐 개체군도 있고 군집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혹은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우린 이거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 그다음에 생물 집단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 물질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요. 개체군, 같은 종의 생물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 군집, 같은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생활하는 것, 생태계,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이 환경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전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옆에 영어로 용어를 써놨는데요.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써놨습니다. populatio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구라는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물들의 집단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군집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생각과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생태계. 생태계라는 말은 생물학적 용어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그 안에서 여러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라는 개념으로부터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 생태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용어에서요. 생태계가 가장 큰 용어였잖아요. 이 생태계가 가장 큰 용어를 이렇게 여러분 책에서는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 생태계는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즉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생물적 요인 내에서 서로 생물들 혹은 뭐 개체들 사이 혹은 군집, 즉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즉 앞으로 쓰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개념은요, 엄밀히 따져가지고 과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서 이런 용어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인데요. 이 생물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체, 하나의 개체, 그 다음에 이 개체들 사이에서 개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개체군, 그 다음에 한 지역,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군집,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 생물적 요인입니다. 자, 근데요, 이 생태계 내에서는 이 기능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같은 경우는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즉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게 생산자. 소비자는요, 생산자 또는 다른 소비자가 합성한 양분을 에너지로 삼는, 즉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할 수는 없으나 소비,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물질들을 어, 그 갈취해서 얻는 이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 즉 사체나 혹은 뭐 낙엽 이런 것들,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 집단을 분해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생물적 요인은요, 환경 요인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환경 요인이죠. 생태계가 생물 집단과 환경 요인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이제 엄밀히 따져가지고 우리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생존과 생장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 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 그다음에 생물 요인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상호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군의 상호작용은요. 이 개체군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군이 있으면 즉 같은 생물끼리 모여 지내는 이 개체군 내에서 이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면 그렇다면 이게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가면 군집이라는 건 한 지역 내에서 개체군들이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럼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군집 내 상호작용을 서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는 크게요. 비생물적 요인과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은 간단하니까요. 설명을 해보면 비생물적 요인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 생물적 요인에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생물적 요인.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요. 생물적 요인에서 가장 큰 집단은 당연히 군집이겠죠. 군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군집을 이루는 이 하나하나가 바로 개체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 개체군을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개체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물적 요인 내부에서도 서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을 겁니다. 물론 개체군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체군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 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체군 내에서 그러니까 개체군 내에서가 아니고 생물적 요인 내에서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다음 이 상호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개체군 내에서 두 번째로 개체군 내에서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작용의 예시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작용이라고 함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죠? 네, 해당 내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빛과 생물입니다. 빛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인데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광합성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호흡의 개념인데요.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고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호흡입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식물은요, 스스로 광합성도 하지만 광합성의 물질을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광합성과 호흡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순 CO2 흡수량을 보는 겁니다. 순 CO2 흡수량이라는 것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이산화탄소를 뱉는 양, 즉 호흡량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쓰는 양, 즉 광합성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를 했을 때 광합성이 우세하면,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순 흡수량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 그 순 흡수량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네, 즉 플러스라는 거는 광합성이 호흡량보다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다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의 양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합니까? 당연하게도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호흡량은 언제나 개체에 따라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식물이 개체의 크기에 따라서 언제나 일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지만 호흡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니까 이 광합성량과 호흡량의 차이, 이 순 CO2 흡수량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아, 광합성이랑 호흡량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상점의 개념이 나오는데 보상점이라는 게 이겁니다. CO2 배출량과 CO2 배출량과 CO2 흡수량 CO2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 이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는 거거든요. 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에서의 빛의 세기가 보상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개념입니다.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양지식물보다 보상점이 낮습니다. 보상점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낮은 빛의 세기에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양지식물은 음지식물에 비해서 보상점이 높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낮은 빛의 세기면 생존량이 매우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대신에 음지식물은 최대 광합성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빛의 세기가 세도 광합성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양지식물은 최대 광합성량이 높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최대 광합성량이 이제 그 음지식물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같은 빛의 세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보상점은 낮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가진 게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인데요. 이거는 결국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양엽과 음엽입니다. 자, 양엽과 음엽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건데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입니다. 식물 세포에요. 광합성을 하는 그 세포들이 있죠. 광합성을 하는 초록색을 띠고 있는 이제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 이제 잎이 초록색인 거는 이 엽록체를 많이 가져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잎 중에서도요. 양엽과 음엽이 약간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양엽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두껍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즉 울타리 조직이라는 건 이 세포들의 밀도가 높아요.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의 밀도가 높은 쪽을 말하고요. 해면 조직은 밀도가 낮습니다. 밀도가 낮아요. 대신에 해면 조직은 호흡에, 그러니까 공기 입출입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광합성을 둘 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의 개념은 아니고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 면적당 광합성량이 높습니다. 자, 반면에 밀도가 낮은 해면 조직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광합성량은 낮겠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근데 보시면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작죠? 이해가시죠? 그거에다가 추가로 두께도 다릅니다. 200 마이크로미터, 75 마이크로미터. 잎의 두께조차도 다르죠? 그죠? 즉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엽 한 식물 내에서도 알겠죠? 한 식물 내에서 양엽은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꺼워요. 그리고 잎 크기는 작습니다. 보통. 반면에 같은 식물 내에서도 음엽, 그러니까 양엽은 빛이 잘 드는 곳에 있는 잎이고요. 음엽은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의 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엽은요, 울타리 조직의 발달이 적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뭐냐면 얇아요. 그리고 넓습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일단 얇게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넓은 잎을 가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드는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양엽과 음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건 한 식물 내에서도 내에서 볼 수 있는 잎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나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양엽, 안쪽은 음엽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죠. 다음은 해조류의 분포입니다. 해조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다에서 자라는 이런 풀 같은 생물들을 해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녹조류, 갈조류, 뭐 홍조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갈조류가 미역이 있고요. 홍조류에는 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 건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시광선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400에서 약 700나노미터, 즉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의 범위인데요. 이 파장대의 범위에서 우연히도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시광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적색광, 얘는 이제 녹색광, 혹은 황색광이라고도 합니다. 청색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한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부분 이 빨간 빛을 띠고요. 400나노미터 부분이 청색, 그 다음에 가운데 한 550나노미터 부분이 녹색이나 혹은 이제 황색빛, 또 노란빛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이나 노란빛 이런 것들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굴절률이 높아요. 굴절이라고 하면 매질이 다른 곳을 통해 이 파장이 이동할 때 파장이 매질이 다른 곳을 이동할 때 이제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빛이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빛일수록 굴절률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계열은 이렇게 굴절이 잘 안 일어나는데 블루 계열, 청색광은 이제 굴절이 잘 일어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린 계열, 그러니까 그린 계열 쪽 황색빛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주로 표면 쪽에서 그 적색광이 주로 일어나잖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적색광. 우리가 광합성에는 주로 적색광 아니면 청색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녹조류가 주로 발달합니다. 녹조류가 주로 발달하는데 녹조류가 발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드랑 블루를 흡수해서 그래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럼 뭐만 남아요? 그린 계열의 빛만 남죠. 그래서 녹색을 띠고 있고요. 오히려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흡수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청색광만 흡수합니다. 주로 이제 들어오는 빛이 레드 계열의 빛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랑 그린의 계열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거 뭐예요? 레드 계열이죠. 그러니까 빨간 빛을 흡수하지 않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홍조류가 주로 발달합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블루를 많이 흡수하고 적절히 이제 가운데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여러 잡스러운 빛을 다 흡수하거나 혹은 이제 뱉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가운데 색깔인 갈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색깔이 이제 갈색빛을 띠고 있죠. 그죠? 네. 이래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해조류의 분포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어떤 계열의 빛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수심이 깊어질수록 뭐다? 청색광이 많이 들어와서 홍조류가 자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식 범위를 보시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의 서식 범위가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빛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도와 생물, 그 이제 여우의 분포인데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우 같은 경우는요, 여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막여우, 붉은 여우, 북극여우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어떻게 생물에 영향을 주느냐 그걸 설명할 건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걸로 겨울잠이 있죠. 겨울이 되면 이제 생물이 동면을 시작하는 생물도 있잖아요. 우리 동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개구리, 곰 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크기와 말단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우의 차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개체의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크면 이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여도 알겠죠. 크기가 크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알겠죠?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져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부피당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열 배출량이 적어집니다. 상대적으로요. 알겠죠? 내가 말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양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킬로그램당 열 배출량이 적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톤짜리 예를 들어 500kg짜리 곰이랑요. 그 다음에 뭐 한 500g 정도 되는 이 쥐랑 킬로그램당 열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곰이 훨씬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단부가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당 표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극여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여우 보시면 귀의 말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말단은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다는 거는 열 배출량은 많다는 거죠. 왜? 사막에 자라니까. 그럼 반대쪽 볼까요?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말단이 이렇게 둥글둥글합니다. 예,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죠? 보시면은 상대적으로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우의 크기가 큽니다. 왜? 열 배출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최대한. 이해가시죠? 예, 이런 차이가 있다. 즉 온도가 생물의 이런 모습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다음, 물과 생물에 대한 예시입니다. 선인장과 우리 연뿌리 이걸 두 개를 한번 볼 건데요. 선인장은 물이 굉장히 적은 곳에 자라고요. 연은 아예 물이 많다 못해 아예 그냥 물에 살죠. 그죠? 그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수분이 부족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애는 이 증산량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증산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식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이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호흡만으로는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호흡 등을 통해서 알겠죠? 호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H2O 양을 증산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 넓은 잎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잎이 퇴화해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작거나 퇴화해 있죠. 대표적으로 선인장이 있죠. 자, 반면에 수분이 너무 많아. 수분이 너무 과다한 곳에 살고 있는 연 같은 경우는요. 뭐가 문제냐면 물속에서 이 뿌리가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안 통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냐면 뿌리에 공기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근이라고 하는데 연뿌리를 연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근을 보시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으면은 이 안에 공기층이 존재해서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는 이 연근을 이제 이렇게 썰잖아요. 썰면 이 단면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물과 식물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영향을 주는 작용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토양과 생물입니다.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쭉 파다 보면요, 땅을 쭉 파다 보면 우리 표토, 그러니까 표토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있는 흙 같은 경우는 공기 밀도가 낮죠, 그죠? 네, 밀도가 굉장히 낮죠. 흙의 밀도가 상대적으로요. 그러면서 공기층이 많아요. 표토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공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즉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세균, 이런 세균을 우리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거든요. 호기성 세균이 많습니다. 반면에 심토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찰 곳이 별로 없습니다. 즉 공기층이 적어요. 그러면은 공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이런 곳에 자라는 혐기성 세균이 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 토양과 생물의 토양이 생물의 서식지를 결정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고산병과 적혈구 공기와 생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산이나 이 지대가 즉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일어나냐면 기압이 낮아져요. 왜냐면 이제 그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이 기압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의 밀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뭐도 낮아지냐면 산소의 농도도 낮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혈구에 산소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린 이거를 고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고도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적혈구 수가 많습니다. 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반면에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공기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적혈구 수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혈액 속에 낮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로 올라갈 때 뭐가 일어나요? 고산병이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상호작용 배울 건데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기 이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호작용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군집 내 상호작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자, 첫 번째,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같은 공간과 먹이가 필요하므로 얘네들 사이에서는 종내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같은 생물끼리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내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텃세가 있습니다. 텃세는 은어, 물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텃세죠. 텃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제 구역을 정해놓고 접근을 막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먹이 배우자 공간을 독점하는 것을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 부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텃세를 통해서 확보된 생활구역을 우리는 세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은어거든요. 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의 이렇게 이 텃세 구역, 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텃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위제입니다. 닭이나 고릴라는 순위제를 통해 하는데요. 얘네들 사이의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것을 순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개체군 내에서 알겠죠? 개체들 사이에서 1위부터 뭐 예를 들어 100마리가 있으면 100위까지 서열이 존재해요. 이 서열에 따라서 먹이를 먹거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리더제입니다.
리더제는 순위제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요. 개체군의 한 개체가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늑대나 기러기 같은 건데요. 이게 순위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리더제는 리더가 있고요. 알겠죠? 리더 개체만 서열이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서열이 동일합니다. 리더만 서열이 높아요. 반면에 순위제는 다르죠. 순위제는 모든 개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적으로 모든 서열이 다 있습니다. 이걸 순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다음 상호작용 내에서도 이제 사회생활인데요.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개체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분업화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분업이 메인이죠. 분업이 핵심입니다. 분업.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미나 벌인데요.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왕개미가 있고 숙개미가 있고, 여왕개미와 숙개미는 생식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알만 낳죠? 그 다음에 일개미는 이제 그 보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냥. 흔히 사냥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걸 사냥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음식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병정개미라고 하죠. 병정개미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텃새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력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병정개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긴 잘못 나왔는데요. 가족 생활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잘못 나왔네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족끼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내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가족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인데요.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생태적 지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 이런 걸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생태적 지위를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지위라는 거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간지위와 먹이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먹이와 공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겠죠. 근데 그냥 우리는 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생태적 지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간 경쟁입니다. 첫 번째로 종간 경쟁은요,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체군과 이 다른, 그러니까 한 개체군과 한 개체군 사이에서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먹이나 공간들이 겹쳐요. 겹치면 어떻게 해요?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데 중간 경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겹치는 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많이 겹칠수록 뭐예요? 경쟁이 심화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내가 필요한 것과 우리 집단이 필요한 것과 다른 집단이 필요한 게 많이 겹쳐. 그럼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 과정에서 알겠죠?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도태가 되는 거, 이걸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배척한다라는 개념이죠. 경쟁을 통해서. 다음 분서입니다. 분서는 아까 말한 대로 경쟁이 치열하면 서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을 막고자 생태적 지위를 나누어서 생활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둘 다 서로서로 포기해요. 서로서로 포기해요. 이걸 우리는 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포식과 피식이요. 포식과 피식은 너무 당연하죠.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과 피식이고요. 다음 공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건데요. 상리공생, 상리공생은요, 이렇게 청소 놀래기와 도미 있는데요. 입속에 찌꺼기를 먹고 청소 놀래기는, 도미는 그 다음에 입속 청소를 받고 서로에게 이익을 받는 거죠. 이게 상리공생이고요. 편리공생, 두 생물 중에 한쪽만 이익을 얻고요. 한쪽은 뭐예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보시면은 황로, 들소가 이동할 때 풀스페이스 나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죠. 이건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뭐예요? 한쪽은 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죠. 아예. 다음 기생입니다. 기생은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는 거, 이거를 기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생을 하는 사람을 기생자, 그 다음에 피해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계 내에서요. 알겠죠? 그리고 설명했던 이 내용들. 이 내용에서 개체군의 상호작용 우리가 배웠죠. 그죠? 터스에 있었고요.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요. 그 다음에 군집 내 개체군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있으면 우리 종간 경쟁, 분서, 그 다음에 뭐 포식과 피식, 공생, 그 다음에 기생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해당 내용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보시면서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설명할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요. 생태계 내 생태계의 해석, 생태계 해석의 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